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그 경제 원리라든가 돈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가정은 계속 가난이 대물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재테크를 공부하고 주식을 공부하고 부동산을 공부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은 정소명 작가님과 함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가님께 이제 처음 이제 제안을 드렸죠. 우리가 한번 이제 책을 선정해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작가님께서 이 돈의 심리학을 한번 갖고 해보자 라고 하셨는데, 이 책을 이제 선정하신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흔히 이제 돈의 심리학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다 재테크 책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재테크 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과학 책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갖다가 늘 접근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학적인 접근, 경영학적인 접근, 이게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할 때도 경제나 경영이나 이런 관점에서 대부분 다 접근하는데, 이 사람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 돈에 어떻게 투영되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짚어내. 이분이 아마 뭐가 나오던 이분이 기자 출신이에요. 맞아요. 기자이기 때문에 사회 현상들을 갖다가 그 저널리즘 정신을 가지고서 계속 바라봤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어떠한 역할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가, 돈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흔히 다른 사람들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부자 아빠처럼 재테크에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걸로 흔히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읽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사회과학 책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가장 명쾌하게 제시해 주신 책이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책을 쓸 때 이때 마음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 그 뭐 기본적인 바탕들을 갖다가 이 책에서 많이 모티브를 얻었어요. 아, 돈이라는 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어떻게 욕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돈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간의 포인트가 뭐냐면, 돈이 가지고 있는 인간 기본적인 욕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길 바란다. 이런 뜻으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를 했고, 그만큼 책이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 그래서 첫 번째 선정할 때 이 책을 바로 그냥 한 겁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이 책을 사놓고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작가님 그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이제 읽게 됐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속았죠. 왜냐면은 재테크 책을 생각했거든요. 재테크 책으로. 이게 재테크 책이라서 이제 이 책을 보면은 나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뭐 사실 뭐 어떻게 투자해라라든지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라든지 뭐 투자 원칙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없고, 이제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또 특히 돈이라는 게 어떤 요소로 이제 뭐 돈을 벌 수 있고 또 잃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담은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내 안에,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갖다 가장 확실히 기자들이 잘 봐요. 그 사회적인 현상들. 그러니까 이것도 특히나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곳곳에 잘 배쳐놨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술술 읽혀요. 그리고 또 책이 편집을 잘한 게 한 페이지 양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쉽게 읽으니까 책 두께 때문에 혹시나 이 책을 샀다가 두껍다고 생각하고서 안 열어보시는데 술술 읽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슬슬 읽혔던 게, 이게 좀 행간이 좀 넓구나. 행간을 넓고 그리고 글씨 폭이 좁기 때문에 쉽게 읽게 일부러 그렇게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자하고 이 모건 하우젤의 사람이 잘 아는 편집자가 편집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는데 이 재테크 책, 어려운 책, 두꺼운 책, 이거 언제 읽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500페이지 되는데 500페이지 거의 제가 읽었을 때, 처음에 읽었을 때 4시간 만에 다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이 또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앞쪽에 주제를 딱 제시해놔요. 그 주제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넣고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이걸 해석해주는 말로 끝맺음을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다가
이 주제에 대한 얘기를 명확히 해주고 에피소드 놓고 마지막에 결론을 갖다가 딱 집어주니까 그러니까 숨이 쌍관 인형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글이 그냥 막 읽어가도 머릿속에 탁탁탁탁탁 베끼게. 그래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의 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나라 경제서적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네. 50억 자산가의 정선영 작가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네. 제일 이제 몇 페이지 안 넘겼을 때 네. 굉장히 좀 새롭다라는 네. 그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은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별 상관이 없다. 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네. 행동은 가르치기가 어렵다.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조차 말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고 뭐 경제에 대한 책을 보면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강의를 듣고. 근데 이게 아무리 뭐 공부하고 뭐 해도 내 부가 증가하는 거랑은 사실 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읽혔는데 작가님 생각 어떠세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네. 단적을 낸다면 경제학자 중에 부자가 없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는 경제에 대해서 그렇죠.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경제학자 중에 부자 없어요. 제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네. 그 교수님들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작가님보다 없어요? 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에 대한 그 경제학적인 이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 안에서 돈을 어떻게 대하고 돈을 갖다가 내 욕망과 어떻게 적합하게 만들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서 제일 잘하는 게 저희 아내 같죠. 저희 아내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저처럼 네. 수학적인 머리, 논리적인 사고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네. 돈에 대해서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와이프는 다이아나 이런 것도 해주는 게 아니라 금을 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네. 여자들한테는 다이아라는 게 환상이고 욕망덩어리잖아요. 네. 근데 와이프는 그 환상적이고 욕망덩어리 대신에 불변하는 자산인 금을 취득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심리예요. 근데 되게 사람들은 허황되고 욕망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폼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치가 돈이라는 건 가치를 내재한 거잖아요. 가치를 갖다 교환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뭐가 가치가 앞으로 가도 있을 것이냐. 그만한 게 없잖아요. 다이아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훼손되잖아요. 아니면 깎아가지고 보기 아름답긴 하겠지만 이게 금처럼 계속 같이 상승하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것 차이를 전 책에서 보니까 그게 해석된 게 경제학자와 저희 와이프하고 차이. 이제 사모님이 현명하셨던 게 저도 이제 놀랐는데 최근에 다이아가 똥같이 했다 하더라고요. 인조 다이아몬드가 나와가지고 진짜하고 성분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예물 그 시장을 보면은 그 다이아 값이 가격이 진짜 거의 뭐 20분의 1, 10분의 1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금은 불변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아무리 가더라도 흔히 이제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디지털 금이라는 것들이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인류가 가능한 금이라는 거는 황금성이라는 거는 절대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금의 가치를 갖다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여기 책에 보면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웰스하고 리치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리치가 아니라 웰스라고 하잖아요. 돈을 쓰는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들보다 버는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 바탕이 된다는 얘기를 나오는 것 같이. 그래서 돈을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인간 안에 내 욕망과 어떻게 잘 버무려져서 그걸 갖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돈 버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여기 이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웰스하고 리치가 이제 웰스는 이제 자산 부자, 리치는 소비 부자라고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자산이 많은 부자를 이제 웰스라고 표현했던 거고
이제 우리가 돈은 많지만 이제 뭐 고급 차를 산다든지 네. 명품백을 막 네. 사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네. 소비 부자라고 네. 정의한 네. 거죠. 네. 이 책에서. 네. 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 책에 나온 표현을 그냥 그대로 빌리자면은 10만 달러짜리 차를 산 차를 모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뭐 값비싼 뭐 슈퍼카 내지는 외제차를 딱 샀을 때 이 사람이 부자냐 했을 때 이제 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의 자산에서 10만 달러가 빠졌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봤을 때 아 정말 우리가 이제 부라는 것이 소비를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진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작가님께서도 굉장히 그 뭔가 자산을 형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소비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실제 많은 절약을 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재화와 자산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산은 우리가 뭐 어떤 걸 갖다가 창출해낼 수 있는 기본 가치를 내재한 거고 재화는 사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카는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은 사용도 하지만 그 안에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내재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이 사람은 정확히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카가 재화이지 자산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젊은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네. 근데 슈퍼카는 몰라요. 희귀종이라 나중에 타고 나다가 나중에 팔아도 자산 가치가 유지된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나중에 문제인 거고 기본적으로 사는 순간에 있을 때는 이건 자산이 아니라 재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 가치를 갖다가 즐기기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웰시하고 리치하고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면 사실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여기서 또 그 말씀을 해주잖아요. 소비를 갖다가 통제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 된 사례는 한 번도 못 봤다. 여기 그런 구절이 나와요. 결국은 저축하고 저축해서 돈을 모은 거, 이 부분들이 자산으로 전환시킨 거, 이런 사람들이 웰시 해가지고 부자인 거지, 진정한 부자인 거지, 리치 해가지고 막 귀금속 달고 스포츠카 몰고 이게 부자가 아니다. 아 근데 이제 실제로 봤을 때 뭐 2030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뭔가 슈퍼카를 타고 명품을 막 산단 말이죠. 이걸 이제 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가지고 내가 어쨌거나 명품 들고 뭐 하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거나 혹은 훨씬 더 호의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를 좋게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이것들이 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내지는 내 인생의 배우자로서 더 좋은 사람을 얻는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게 다 쓸데없던데 그래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끼리끼리 만나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가지고 허용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던데. 아니 보니까 저하고 와이프도 제가 약간 이상주의자이긴 한데 근본적인 안에 있는 바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소비를 극도로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이 옷도 계속 입는 거 보면 신발도 계속 그냥 신던 거 계속 신고 다니면서 이거의 사용 가치를 제대로 다 하는 거 보면 소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사람인 거. 그건 와이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몰랐던 건 자산과 재화의 차이를 몰랐고 재화와 자산의 차이보다는 내 스스로에 대한 명예를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와이프는 실속이에요. 저는 이제 명예로운 것들을 그런 교양된 차이들이 있는 거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카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카 좋아하는 사람끼리 뭐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끼리끼리 모여다니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거기 그 사람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인맥을 넓혀가지고 나한테 어떤 이득을 가질 수 있을 거다.
똑같이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리치는 리치끼리, 네, 리치는 웨스는 웨스끼리. 맞아요. 그러니까 네. 워렌 버핏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워렌 버핏 그냥 햄버거 한 조각 맞아, 먹고 맥도날드 햄버거 본다 하더라고요. 집 네. 거기다 있고 콜라 마시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분이 네. 그 돈 갖다가 스포츠카 사고 뭐 이런 거 하나요? 아니죠. 아니면 화재택을 사나요? 아니죠. 그렇게 전혀 하진 않아요. 그분은 근데 돈 버는 것들, 어떻게 하면 자산 가치를 늘려가는 거 이런 것들을 자기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마연의 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딴 사람들처럼 보여주기식을 위한 리치가 됐다 그러면 지금의 워렌 버핏은 없었겠죠. 뭐 워렌 버핏 외에 빌 게이츠를 내준다면 빌 게이츠는 그 사람은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네. 돈보단. 네. 돈 쓰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아내한테 첫 프로포즈도 자기가 못했을 정도로 일만 미쳐있는 사람이잖아요. 오. 그러니까 일에 뭔가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일을 좋아하니까. 재화를 만드는 거에 특화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남이 만드는 재화를 쓰는데 급급한 사람이 난 부자 됐다는 얘기 이 책에도 나오는데 전혀 없던데. 재화를 생산하든지 네. 자산을 가져가든지 이게 돈을 바라보는 심리학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럴 때 여기에 나온 구절 중에 하나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네. 밤잠을 설칠 투자는 하지 마라. 어떤 의미인가요? 밤잠을 설친다는 게. 밤잠을 설친다는 건 걱정하는 투자잖아요. 아.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 밤잠을 설치는 투자하지 마라.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이익을 얻어봤자 자기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고 밤잠을 설칠 정도라 그러면 자기가 본연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일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밤잠을 설치는 투자는 하지 마라. 대표님 어때요? 밤잠을 설치는 투자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이 리스크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나이 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네. 이제 뭐 작가님도 지금 뭐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가 뭐 몇 채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2030 입장 봤을 때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정말 뭐 지금 돈 버는 걸로 해서 뭐 네. 정말 숨도 안 쉬고 모았는데 네. 막 30년 돼야지 네. 그 아파트 값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동안 아파트 값은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네.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숨만 쉬고 돈을 모을 수도 없는 네. 거고 사실 써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럼 내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더 좋은 네. 아파트, 네. 더 넓은 아파트 네. 이런 아파트의 욕망이 기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네. 네. 주거니까 이거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건데 네. 그게 이제 작가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네. 보통의 방법으로 네. 이게 밤잠을 설치지 않고 네.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그런 투자를 해서는 네. 뭐 이게 그런 게뭐 예금 금리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인데 네. 그게 결코 이제 계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야 베팅을 이제 해야겠다라는 사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네. 책에서 이런 거잖아요. 네.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말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라지는 순간에 네. 그 모든 걸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속도로를 갖다가 속도를 갖다 높여가지고 네. 빨리 가려고 하는데 빨리 갈 때 뭐가 상반되냐면요. 사고의 위험성이 커져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죽고 나면 투자해야 되는 이유들, 내가 빨리 가야 되는 이유들, 그 모든 게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젊은 분들한테 가장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0년, 20년, 30년을 갖다가 보지 않고 단순하게 1년, 2년, 3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위험한 요소들. 네. 그러니까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근데 그 속도를 높였을 때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이냐면 사고가 나더라도 죽지 않을 정도. 그 정도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사고가 나도 죽을 속도를 100km 이상, 200km, 150km까지 몰려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위험을 하지 말라. 차라리 속도를 늦추고 10년,
20년을 놓고 가라.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내가 자산을 증식해가는 과정들이 네. 왜 시간을 중시해야 되고 왜 위험한 투자를 갖다 피해야 되는지 그걸 에피소드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인 기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기자를 하면서 갖가지 사례를 갖다 놓고 그 사례 중에 하나를 갖다가 딱 끄집어서 거기다 적절하게 딱 배치를 놓잖아요. 그 부의 속도를 높이는 건 좋은데 위험한 투자에 리스크를 가지고 속도를 높이는 건 좋은데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죽음으로써 끝날 거 뭘 그렇게 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네. 그게 핵심이라고 여기서 꼽아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들을 그걸 통해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라면 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천천히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걸 무너뜨린 투자를 갖다가 인생의 곳곳에서 하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탑이 쭉쭉쭉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쌓아가면은 부사까지 쌓아갈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지는데 계속 쌓다 보면 무너뜨리고 전체를 무너뜨리고 여기까지만 무너지면 좋은데 지하실까지. 그래서 시간을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보고 밤잠을 못 잘 투자는 하지 말라고. 네. 이게 얼마나 현명하냐면 인간 심리학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네. 쫓기면 시선이 좁아져가지고 더 못 본다는 거 아시죠? 마음이 넓어져야지 전체를 다 보고서 나갈 수 있는데 밤잠을 못 자면 불안이면 다음날에 일도 못 할 거고 그 투자에 대한 것들도 넣다 뺄까 생각하다 보면 악수를 다 두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100만 원 뭐 사실 뭐 할 수 없는 돈이죠. 사실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돈인데 아 이거 어차피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한번 베팅 해보자 해가지고 뭐 10배를 벌었어. 10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1000만 원이니까 아이 1000만 원도 뭐 집도 못 사고 뭐 차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하네. 그래도 1000만 원을 또 해서 10배를 또 벌었어. 1억이 되는 거죠. 야 1억 이거 돈이 이렇게 벌리는구나 해서 또 그 1억을 다시 또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순간 0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 하면 다시 100만 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부자가 될 수 없다. 인생을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번 중에 9번을 성공해도 실패가 되고 가난이 가는.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투자.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밤잠을 쓸 수 있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를 가장 많이 강조해요. 네. 소비를 줄이는 거하고 저축하는 거하고 이거 이외에 부자를 가는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까지 표현을 해요. 그 사례들도 다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에 관련된 재테크에 관련된 책임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빚 많이 져가지고 뭐 사라 이거잖아요. 그 돈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면 돈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 욕망의 목망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욕망이 뭐가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들은 하차감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다이아를 낀 사람은 화려한 공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강한 거고 빌 게이츠는 세상에 멋진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재화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강한 거고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이게 투영되다 보면. 아니 그 작가님은 이제 그 50대 이제 50억 자산을 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셨고 이제 지금 어쨌거나 직장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어디 구애받는 상황 아닌 상황이신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그 부가 주는 선물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더라고요. 작가님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그럼 이제 50억 정도의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년에 1억씩 써도 50년을 쓸 수 있는 돈인 건데 단순 계산해도 부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작가님 느끼시기에. 부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돈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사람하고.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가져다 주는 그 힘을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돈을 버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도 돈을 버는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서 해야 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직장 상사 너무 뇌가 있냐 없냐 이런 데 가서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의 힘이라는 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난 이 책에서 그렇게 딱 명확하게 딱 제시해 주는 게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아.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월급보다도 집의 크기보다도 위신 있는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뚜렷한 생활 양식상의 변수였다. 돈에 내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 또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야. 예. 그러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스포츠카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배당금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갖다 같이 한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잖아요. 돈이라는 것들이 주는 가장 큰 힘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게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테크책이나 이런 데서는 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쵸, 예. 돈이 어떠한 위력이 있는가, 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내재적인 힘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짚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탁 돼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어느 정도 돈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정도의 돈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쵸. 사람마다 다 탈등이니까. 네. 내가 1억만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0억만 가지고도 됐다면 그게 진정한 부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생활과의 밀접한 관계를 놓고서 설명해 주니까 나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경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거, 돈을 새롭게 바라보고 내 삶을 갖다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네. 그런 통찰을 나한테 준 책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유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작가님은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현재는 내가 부자인 것 같아요. 돈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 박사학위도 받았잖아요. 네. 50 넘어가지고 그 박사학위 받느라고 그 모르는 얘기를 갖다 교수님한테 하면서 논문 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네. 그걸 해는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뭐였냐면 네. 내가 돈 버는 데 연연하지 않고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도 못해? 이러면서 도전하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새로운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해나가는 것들이 나한테 희열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갖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바탕이 되는 거, 옆에서 힘을 실어주는 거, 조력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돈이라는 거고 그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뭐 지금 이제 50억 정도의 자산이 있으신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50억이 더 생겼다. 그 더 생긴 50억은 작가님 어떤 의미일까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도 부동산 다니라 그 매체 깔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 지금도 네. 그 강연을 가거나 네. 아니면 저작권료 가지고 생활비는 그걸로 써요. 네. 그래서 뭐 지금도 내 생활비가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이 정도 쓰는데 그거 이외에 100억을 내가 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이외에 더 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의미가 없다. 네. 의미가 없죠.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데 와이프한테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는 네. 막 자산 증식하는 거 이런 것들에 너무 희열을 느낀 여자예요. 막 땅 사고 싶고 하고 요즘 집값 막 올라가잖아요.
집값 올라오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네. 막 집 살려고 막 네. 했거든요. 네. 근데 내가 고정적인 소득을 못 주니까 네. 배팅을 못 한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이 얘기 문제면 100억까지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이렇게 글 쓰고 강연하고 이런 것들 행복을 느끼니까 와이프하고는 다른 결이 다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와이프는 자산 증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인 것 같아. 웰스예요, 웰스. 아, 여기서 말하면- 늘리는데 그냥 즐거움을 느끼는. 네, 리치가 네, 아니라 네. 웰스예요, 웰스. 네. 늘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네. 그쪽에 관심이 없고 네. 내 자신을 갖다 개발한 자아 개발에 훨씬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와이프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들 있잖아요. 그 특성에 맞춰 가지고 자기가 돈을 갖다 어떻게 벌어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갖다가 설계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여기 책에서 나와요. 그래서 돈을 진짜 웰스해 가지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면 계속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화 생산하는 것들이 계속 돈을 벌어주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일을 해가지고 내 노동의 가치를 갖다 높여가는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고, 와이프는 자산 증식하는 걸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런 차이점들을 갖다가 규정하면서 각자의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돈을 벌어가려고 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앞제목에 이게 있잖아요. 네. 당신이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걸 내 특성에 맞춰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는 제 책보다 당신이 왜 부자가 되는지 못했는가에 대한 것들만 이해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나아간다고 그러면 부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젊은 사람들 뭐 20대, 30대, 네. 40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돈이라는 거를 이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거 영혼도 끌어당겨서 뭐 한다고 하잖아요. 네, 연끌한다고. 예, 연끌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돈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서 돈을 위해서 네. 난 못할 게 없어 네. 라고 삶을 살잖아요,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네. 작가님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직장 생활 하실 때는 네. 그 월급에 네. 진짜 열광을 다 네.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질문 드렸지만 네. 지금은 뭐 내가 여기서 50억을 더 벌어도 더 이상 돈이 아무런 가치를 못 주고 무의미한 게 네. 돼버렸잖아요. 네. 그럼 지금 그렇게 돈이 무의미하게 된 상황에서 네. 돈을 어디다 쓰세요? 기본적인 생활하는 거 쓰잖아요. 아, 지금 사는 거 좋아요,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거, 그래도 뭐, 눈치 안 보면서 내가 먹을 수 있고 싶은 거 먹고 하는 것들 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하는 것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근데 사람들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 안에 내면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네. 자기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일단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많으면 좋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나의 모든 걸 갖다 좌우하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도권이 돈으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쵸.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늘 허기져요. 돈이 가진 가장 큰 무서움이 뭐냐면 돈은 바닷물 같아가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허기를 가지고 평생 살다가 채우지 못할 그 허기를 가지고서 죽어간다. 그럼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욕망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 돈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에 얼마나 뿌리 깊게 얽매여 있느냐 이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깨우치고 나서 그걸 풀어내야지
실질적으로 부자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되고 자기의 삶에 행복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 돈의 심리학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작가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난 잘 모르겠고 골치 아프고 하니까 일단 모아놓고 생각하자. 일단 모아놓으면 스태치도 많을 테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그래요? 일단 모아놓자고. 아니,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돈에 대한 기준과 전략도 없이 그래서 내 욕망의 실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모아가요? 스포츠카를 사고 싶은데 돈이 어떻게 모여요? 다이아반지를 사고 싶은데 돈이 어떻게 모여요? 맛있는 음식만 먹고 싶은데 돈이 어떻게 모여요? 돈이 심리학적이라는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욕망의 근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욕망의 근원을 갖다 내가 통제하면서 돈을 갖다가 벌 수 있는 방법들, 내 삶을 갖다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없이 뚝 떨어져서 오는 일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 로또 샀다면 다 되고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정확하게 알고서 욕망을 통제해가면서 돈이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이 돈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소비와 소비 통제, 저축에 대한 것들 없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 생활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의 구조가 우리는 먹어야 돼요. 자야 돼요. 그 먹고 자는 것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생계라는 거잖아요. 생계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되면 다이아를 갖고 싶은 생각, 스포츠카를 사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까지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만들어 넣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상위 단계의 욕망이 또 이제 올라오고. 내 안에 욕망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로 한 번쯤은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돈이 어떻게 쌓여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한 로직을 이해할 수 있게 책에서 제시해요. 그래서 시간의 포트폴리오를 갖다 전체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돈은 결코 짧은 시간 동안에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는 게 그러니까 부를 형성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주식을 어떻게 하고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 공부가 부자가 될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돈에 대한 생각과 내 소비 습관, 나를 일단 내가 돈에 대해 갖고 있는 것들을 아는 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부자가 안 되는 이유 처음에 스타트했는데 경제학자들이 자기 욕망을 모르는 거예요. 경제는 알지만 나를 모르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경제도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학자 중에 부자 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있긴 있죠. 그분들은 그걸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경제의 돈의 흐름을 알고 나를 아니까 부자되는데, 경제를 아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부자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난한 사람, 뭐 부자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이고 부자라는 사람은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 절대적인 뭐 돈, 뭐 10억이 있으면 부자야, 뭐 30억 있으면 부자, 이게 아니라 100억이 있어도 내가 돈을 더 필요하다, 난 돈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고, 그렇죠. 내 통장에 뭐 1000만 원만 있다라 하더라도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뭐 별로 어려움 없는데 난 충분히 풍요로운데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부자라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재화의 정도가 아니라 내 욕망의 정도가 어디에, 재화의 정도와 내 욕망의 정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부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재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느 정도를 아는데 내 욕망을 모르면 절대로 미스매칭 나요. 이건 딱 이렇게 일치하는 거지. 이게 여기 있고 여기가 있으면 미스매칭 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관점에서는
재화의 정도와 내 욕망의 정도가 일치하는 지점을 어떻게 현명하게 찾아낼 거냐. 그렇게 현명하게 찾아낸 사람이 결국 당신이 부자로 되어가는 만들어준다. 그래서 저는 책 제목도 잘 지었고, 네. 돈의 심리학. 제목도 잘 지었고, 이 책에서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 왜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보게 해서 내 욕망을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제시해 준 것도 20가지의 법칙이 나오는데 20가지 법칙 중에 나한테 필요한 거 한두 가지 법칙 이외에 전체적으로 이 책을 갖다 한 줄로 요약한다 그러면 돈은 내 욕망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다를 갖다가 하나만 얻고 나와도 이 책을 읽었던 가치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책은 마음을 깨우는 도끼라고 그러잖아요. 네. 난 이걸 통해서 어떤 도끼라고 하냐면 돈이라는 건 내 욕망에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그 도끼를 탁 깨지니까 그 덕분에 아들아 돈 공부한 책이 그 다음에 촉촉촉 써졌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거예요. 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들이 돈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인생의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돈을 갖다가 만능주의 황금보기를 돌같이 해라 돈을 갖다가 맹신하는 걸 갖다가 혐오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딱 떨어뜨리고 돈이 정확하게 실체가 무엇인지 공부를 통해서 배워가라. 이게 딱 머릿속에 딱 떠올라서 그래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책 딱 쓰니까 또 저도 베스트셀러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뭘 해야 될 건가 그 지점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얘기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흥미로워했던 게 뭐냐면 네. 자와 가. 자의 삶은 근로자, 네. 근로자 삶이고 자본가, 네. 자산가, 네. 가의 삶. 네. 가라는 건 집가자를 쓰기 때문에 가문이 그 정도로 현대자동차 정씨, 네. 그러면 삼성의 이씨, 네. 이걸 재벌가, 자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가가 이룰 정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 책에서 씹어주는데 그 핵심이 그거예요. 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가 자를 통해서 얻는 사람들은 자기 노동과 시간을 갖다 계속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가는 자산을 만들어 놓고 자산이 알아서 돈을 벌 수 있게 재화가 알아서 돈을 벌 수 있게 그런 생산 구조를 만들어 놨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욕망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돈의 그런 것을 모르고 막연하게 돈만 모으게 된다면은 정말 돈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은 뭐든지 다 바쳐가지고 그 돈을 벌려고 할 거고 그게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친척 가족 가까운 친구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돈이라는 것을 일단 벌어야겠다. 돈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순간 모든 걸 그 돈을 위해 바꾸게 되는 거고 그 삶이 결코 그렇게 부자의 삶도 아니고 그렇게 행복한 삶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의 돌아가는 뭔가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영끌 몸테크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지금 조금 희생하고 버텨가지고 미래에 그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미래에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라는 전제해야 되는 건데 물론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 설령 또 됐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잃게 되는 다양한 비용들이 많다라는 기회비용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으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 같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삶을 살면 행복한 건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벌어야지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하는 부분들은 내 삶을 황폐화시켜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걸 토대로 해서 돈을 바라보면 좀 더 인생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에 몰입돼서 그러니까 돈의 렌즈로만 그것도 몇십억, 몇백억 그런 렌즈로만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 갇히지 않고
내가 프레임을 벗어나서 프레임의 설계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의 심리학을 책을 읽으라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책이 네.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은 한번 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나는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20대, 30대 중에서 누가 읽었으면 좋겠냐면 여자분들이죠. 왜요? 네? 왜요? 여자분들이 네. 리치에 대한 갈망들이 너무 강해서 음. 남자분들은 사실 리치에 대한 것보다 향락에 대한 욕망들이 강한데 여자들은 리치, 쓰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여자분들이 강해서 내 소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책 읽어보면 20대, 30대는 많이 쓰잖아요, 솔직히. 자기 외모를 갖다 가꾸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뒤집어봐서 내가 돈을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들이 좋은가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네. 이제 작가님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 책을 이제 뭐 한 문장으로 네. 좀 요약을 해본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돈은 네.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다. 내가 돈을 쓰고 돈 어떻게 버는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욕망이 다 보인다. 그래서 돈을 심리학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돈이란 내 욕망에 투영된 삶의 모습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뭐 다음번에도 저희가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네.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 뭐 작가님께서 뭐 읽고 싶은 책이나 네. 진짜 그냥 인상 깊게 봤던 네. 책들을 한 번씩 갖고 와서 네.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왕에 모건하우젤 네. 이분 책으로 했으니까 네. 다음 책도 이 모건하우젤 책으로 한번 더 할까요? 아, 네. 왜냐면 돈의 심리학 이후에 요즘 새롭게 나온 게 불변의 법칙이라는 네, 책이 맞아요, 나오는데 맞아요. 예. 그것도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네, 맞아요. 베스트셀러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바로 이제 그 책 나오자마자 불변의 법칙을 읽었는데 이 책과 또 다른 통찰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불변의 법칙이라는 네. 책을 가지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돈의 심리학이란 책을 가지고 정성현 박사님과 함께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가님께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했더니 이제 저한테 이제 몇 가지 주제를 주셨죠. 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주제가 이제 가난은 왜 대물림이 되는가라는 네. 주제였어요. 네. 뭐 이 주제를 특별히 꼽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 경제의 원리라든가 돈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고 있는 행동의 요소들이 나를 가난으로 이끌기도 하고 부자로도 이끌기도 하고 그래서 행동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행동의 모든 덩어리들을 놓고 보면 습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들은 그 어떤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 방식들이 다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이게 그냥 스며들더라고요. 저도 생활하면서 보면 이렇게 스며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행동들이 가난과 아니면 부자로 갈 수 있는 갈림길을 갖다가 만들어 간다고 그러면 그 행동에 숨어 있는 가장 큰 요소들이 습관이라고 보고 그 습관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라고 있는 가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입장에서 돈과 가정 환경을 측면을 놓고 보면 가난에 대물림 이게 결국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집에서 일어나고 집에서 일어날 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면 습관의 대물림에 의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어머니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네. 자녀한테 그대로 스며들고 그 스며드는 습관에 의해서 매일매일 행동이 나타나고
이것들이 결국 부자로 이끌든지 가난을 이끌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연결될 거라는 것들을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제나 돈에 대한 지식들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한 행동이 당신을 부자로 갔는지 가난으로 갔는가. 그럼 행동이라는 거 어디서 나오냐면 습관에서 나오거든요. 습관은 어디서 나오냐면 네. 내가 부모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느껴왔던 것들. 그래서 어느 가정은 계속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채 연결될 것 같고 어느 집은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부자의 습관들이 몸 안에 배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의 심리학에서 얘기했던 핵심 주제하고 제 얘기하고 네.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고 네. 욕망이고 그 속에 숨어있는 행동들이 나를 부자를 이끌든지 가난을 이끌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은 습관의 대물림에 의해서 자녀 세대에게 넘어가서 자녀들을 결국 가난을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습관의 대물림. 네. 그렇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걸 어떻게 벗어날 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가난한 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가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 돈의 심리학에서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도 강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고요. 그 변화의 시발점은 대부분 다 그 교육을 통해서 그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갖다 찾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해서 그래서 전 첫 번째 주제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행동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가난의 대물림 내지는 뭐 부의 대물림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많은 부모는 이제 자녀한테 많은 사교육비와 또 뭐 유학을 보낸다든지 뭐 비싼 뭐 과외수능에 붙인다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하고 유지하게 되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지원들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교육이 정말 필수가 됐고 기회 불균등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박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그런 쪽보다는 이제 뭔가 가품이라고 해야 되나? 가품. 예, 부모님들의 생각, 습관, 뭐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것들의 영향이 이제 훨씬 더 이제 큰 것 같다. 큰 영향을 미치죠.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자와 가난한 걸 가르는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죠. 네. 첫 번째 조건, 뭐 부자 아빠가 돈을 물려주는 조건, 네. 부자 아빠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줬거든. 부자 아빠가 내가 경제적 생활에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을 갖다가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걸 놓고 이렇게 쭉쭉쭉 가른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요소는 이런 것 같아요. 부자의 행동을 갖다 보여주고 그 행동을 갖다가 따라함으로써 내 몸에 부자의 습관이 부자의 행동 습관들이 스며들게 해주는 것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다. 그건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박사님의 경우에 이제 어릴 적에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굉장히 상위 제가 봤을 때는 10% 이내에 자산을 보유한 이제 자산가가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중간에 그 변천사를 거친 입장에서 내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한 게 있었을 거고 또 지금은 내가 가진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대물림을 물려주기 위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걸 좀 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요소를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습관, 행동 이 부분들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그게 갖춰지지 못한 생각, 지식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내가 행동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변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해나가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책에서도 가장 핵심이 그거였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일하고 20년도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갖다 찾고 나다 보니까 아 경제 원리가 어떻게 하는데 근데 경제 원리라는 게
돈이 뭐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경제 원리가 아니라 네. 내 삶 속에서 돈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도 내 삶 속에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 이해한다면 그 작동하는 것들이 내 삶을 갖다 풍요롭게 하는 쪽으로 돈에 대한 생각들, 관점들을 바꾸고 그렇게 행동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저축과 지출과 할 때 통제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 많은 소득들이 나를 갖다 부자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내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주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내 욕망을 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역할을 돈이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행동에 대한 것들을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겪으면서 네. 제가 옛날에 김치 국물 얘기를 아마 해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김치 국물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중학교 때 이제 버스를 탔는데 네. 버스 타는데 맥심 커피 거기다가 김치를 싸가지고 네. 도시락 반찬으로 김치를 싸가지고 네. 갔는데 우리 때 가방은 이제 이런 가방이거든요. 네. 근데 추억의 책방을 이렇게 하면서 보통 이제 누나들이 이렇게 받아줘요. 앉아있는 누나들이 이렇게 이렇게 받아주는데 누나가 받을 때 몇 개 더 받아준다고 이렇게 눕혀가지고 아. 했는데 눕히는 바람에 거기에 김치 국물이 새가지고 누나 치마에 그냥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서 막 누나가 얼마나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저 진짜 이 세상에서 그런 부끄러움은 그러니까 그렇게 김치 국물로 가져가는 이런 부끄러움, 치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일 수 있구나. 그러면 이 부끄러운 가난을 갖다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내가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변화를 주는가. 그래서 공부해야지. 공부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일정 소득 이상의 직업을 가졌은 것 이외에 내가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우리 아버지가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그때 당시에 1968년생인데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건 공부가 되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이라는 졸업장이 라이센스가 돼가지고 취직을 하고 취직하면서 거기서 주는 월급이라는 소득을 가지고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할 텐데 원동력이 된 건 그런 가난의 경험. 그것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들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내 자식들이 나와 똑같은 경험들을 해나간다고 하면 그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내가 그 15살의 소년이 김치국물 질질질 흐르는 책가방을 들고 85번 버스 아직도 기억나요. 그거 들고서 네. 내가 내린 데가 원래 더 내려가면 삼선교 거기서 내려야 되는데 태극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아리고개 넘어가고. 미아리고개 넘어가자마자 그 태극당 앞에서 내려가지고 뒤쪽 골목으로 가면 옛날에는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시멘트 옆에 연탄재 있고 시멘트로 만들어가지고 열어가지고 거기다 쓰레기 버리게 거기다가 내가 내 도시락 반찬통이랑 다 집어 던졌던 기억을 나도 그 기억하고 있어. 거기다가 그때 교과서들이 김치국물에서 빨갛게 다 묻어 있는 거 그거 찢어가지고 버리려다가 네. 그건 안 버렸어요. 국어책하고 네. 그 수학책 이 부분들은 진짜 찢어가지고 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안 버렸고 그날 그 책을 가지고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가난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은 그때 진짜 뼈저리게 생각을 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변화시켰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 아들들한테 해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부의 연속성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것들도 생각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행동들을 그러니까 tonot하게 안 쓰는 거죠. 전 지출에 대해서는 철저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잘 못했던 사람이고 투자는 못했고 네. 지출 통제나 이런 것들은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난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하게 쓰는 것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근데 그렇게 내가 생활하고 하는 것들 중을 와이프는 돈을 모아놓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와이프는 이제 결정적으로 투자에 대한 감각이, 이 투자에 대한 감각은 와이프는 장인어른의 삶의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그게 몸에 습관처럼 배인 거예요. 아, 내가 돈을 모아서 모은 돈을 가지고 불변하는 자산, 본능적으로 와이프는 땅과 금에 대한 본능성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런 감각이 없고, 저같이 이제 지출 관리 잘하는 감각이 없거나 와이프처럼 투자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도 책에도 나오는데 돈 많이 번 사람 중에 심지어는 그 동전을 갖다가 네. 해가지고 물수제비 등 던지는 노래하고 누군가한테 막 펑펑 써주고, 자기가 돈을 어떻게 버는 거, 돈의 소중함에 대한 것들을 그런 가난에서 얻었던 그 궁핍함의 경험들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여기서 책에 나와요. 물수제비 뜯듯이 던진다는. 이건 돈의 가치를, 그건 또 행동이, 방식이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고, 이 사람들은 가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지출하고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갖다 지출 관리해서 저축해서 그 모아놓은 걸 갖다가 불변하는 자산이 아니면 자기가 뭔가 이루고나고 싶은 재화와 서비스를 갖다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제공하는 사람들은 계속 부자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부의 습관, 네. 가난의 습관, 이 부분들을 돈의 심리학에서 잘 언급해줬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런 이제 가난의 부끄러움을 딱 뼈저리게 느끼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 뭐 박사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는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사시, 뭐 행시 이런 이제 고시를 붙으면은 집안이 일어서고 그렇죠. 이제 성공이 보장되고 이제 흡수 잘 나간다, 그쵸? 예,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박사님께서 하신 그 공부를 통해서 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라는 게 지금의 시대에도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아드님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을 때 아드님도 상당히 공부를 잘하셨고, 이제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제가 뭐 정확히는 저도 모릅니다만 어쨌거나 그 작가 박사님께서 누렸던 그런 기회나 환경들이 과연 그 노력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았는가, 가까이서 보셨을 테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런 환경들이? 이거 환경은 계속 변할 거고요. 우리 아들들의 환경은 계속 변화갈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변하지 않을까요? 네.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결국은 부자가 갈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 것들은 부자로 이끌어줄 거라는 거 변하지 않아요. 가난을 습관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도 쉽게 말하면 아무리 적게 벌더라도 아끼고 하면은 시간이 투자되면 다 자기가 생각하는 부의 기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운이 따르냐 안 따르냐 해서 큰 분야냐 작은 분야이지 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10년을 사고 20년, 30년 살아도 안 되는 건 뭐냐면 진짜 돈 갖다 물세비 뜨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 공부가 아니라 딴 거 했을 때도 태도만 명확했다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아들도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의 성공률이 뭐 10%냐 20%냐 30%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태도로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만 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 변하지 않는 가치는 거기 나와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뭐 흔히 뭐 얘기하잖아요. 뭐 요즘에 뭐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 뭐 그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그러면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천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용이 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개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용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럼? 개천이라고 칭하는
그 가난의 모습이 네. 지금 시대의 모습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천이 예전에는 보면 다 똑같은 개천이었어요. 네. 왜냐면 네. 하루 세끼 먹고 살기 힘들고 하고 싶어도 일이 없고. 근데 지금은 개천이 그런 개천이나 최소한 냇물 정도는 다 돼서 거기서는 웬만한 그 개천이하고 냇물하고 차이라면 개천은 요만한 나오면 냇물은 이 정도 다 이 정도의 냇물 쪽에서 대부분 다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용물 올라가기까지는 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네. 전 이건 것 같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용은 이제는 하늘에 찬란하게 떠 있는 것만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이제는 모든 게 다 오픈되는 바람에 네. 찬란하게 떠 있는 손흥민이 외에 용 없어요. 아. 아니에요. 손흥민이 말고도 축구에 무수한 용들이 지금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우리는 손흥민이 왜 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의식이 바뀐 거지. 예전에 개천에서 용 났을 때 한번 그 동네 잔치 열렸을 때 뭐였냐면요. 저희 시골 전라북도에 사는데 전라북도에 전주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주 인근에 있는 모든 수재들이 이제 그쪽에 전주고등학교로 갔는데 저희 형이 이제 전주고등학교로 들어갔는데 네. 저희 형이 전주고등학교 들어갔다고 집에서 잔치 열었어요. 뒤잡았어요. 그러니까 전주고등학교만 들어가도 요즘 민사고 같은 데 들어가면 아니면 과학고 들어가면 거기서 지금 돼지 잡아요? 안 잡죠. 이 사람들 눈높이가 아. 그렇다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형이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 갔을 때도 했어요. 근데 지금 서울대 갔다고 모든 것들이 용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형은 그 개천의 용이었단 말이에요. 전주고등학교를 가서 서울대를 갔으니까. 형제 6명에 맞이고 태어나가지고 그 조그마한 아리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네. 아리랑의 소설에 나오는 저희 내촌이 거기에 무대예요. 아리랑 무대예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살았던 거기가. 네. 형이 거기서 그 조그만 내촌에서 네. 내촌에서 전주학교 나와서 서울대를 갔으면 여기 개천 용 나갔다고 다. 그쵸.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용어는 뭐냐면 거기서 서울대를 가더라도 서울대에서 나와서 뭔가 더 유명해져서 아마 전국적으로 유명한 TV에 나오는 박사님이 되어야만이 개천에서 용 났다고 생각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바뀐 거지 네.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다 용이 나오고 있는 구조이고 훨씬 더 우리 형 세대보다 더 많은 기회들이 지금 있어요. 왜냐면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면 우리 형은 공부하려면 학교 도서관에 위해서 책을 읽을 데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우리 형이 같은 책을 갖다가 막 10몇 번씩 이렇게 읽는 걸 봤어요.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은 책이 아니라 아니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도 그쵸. 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네. 자기가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못할 게 없는 영어 어학도 우리 형 때 어학 배우는 거하고 지금 배우는 거하고 우리 아들들이 지금 배우는 거하고 기회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요소들은 더 있는데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간 거 그거의 문제인 거지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는 얘기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는 어찌 보면 그 평균 함정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가난의 대물림 끊기는 훨씬 더 좋아진 세상이다. 좋아진 세상이죠. 오히려 예전보다는 더 어쩌면 학벌이나 이런 것들보다 능력 중심으로 그쵸. 가기 네. 때문에 훨씬 더 끊어내기 더 쉬워요. 자기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쉬운 세상이에요. 돈을 벌기도 지금이 훨씬 더 쉬워요. 우리 때 돈 번다는 건 쉽게 말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좋은 직장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그거 이외에도 다른 돈 벌 수 있는 요소들은 다양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 다가 참여할 수 있게 열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바닥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보다, 우리 할아버지 때보다,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가능성은 많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 이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해서 북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장인어른처럼 땅을 계속 사가지고 땅을 넓혀가지고 농산물을 하더라고. 그거 이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엔 부자는 만석지기, 천석지기잖아요. 그냥 천석, 만석의 곡물, 그 쌀을 갖다가 가진 사람들이 부자예요. 네.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은 분야가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널려 있는데 그 기회를 타고 올라가는 자기만의 능력을 못 가지면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시대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사님께서 이제 내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뭐 부자의 습관, 네. 빈자의 습관이라고 했을 때 네.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주고 노력하는 부자의 습관은 어떤 거가 있어요? 하루를 대하는 삶의 태도.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장 큰 불만, 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들 싫어할 수 있는데 네.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근데 가장 큰 불만은 뭐였냐면 그 전에 가장 큰 불만이 낮과 밤을 꺾고 사는. 거꾸로 사는 거. 네, 낮과 밤을 꺾고 사는. 얘네들은 밤에 자기네들 친구들이 온라인 게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5시 일어나면 그때 잠자요. 그쵸. 예. 그때 잠자가지고 한 2시, 3시 일어나고. 네. 그게 제일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밤에 오락게임하는 것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절대로 없어요. 해가 떴을 때 내가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 하루를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 행동의 태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아들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지금 당장의 오늘 하루를 네가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를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이뤄내서 밤에 한자리에 누웠을 때 잘 살았네.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질문하죠. 네.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어요? 네. 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그걸 다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낸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내일 너가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계속 자기가 보면서 너 이거 하면 후회 안 할 것 같아? 이거 하면 후회 안 할 것 같아?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루를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행복했느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뭐 뛰어난 사람들이냐 이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자기가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않고 얻어갈 것들이 지고 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성공한 사람이 모두가 노력한 건 맞지만 노력했다고 성공하지는 않는다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하루를 굉장히 뭔가 충실하게 하고 리추얼 있게 뭔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물론 성공한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았겠지만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모두가 정말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느냐 이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운이 안 좋았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거 신의 영역인데 네. 그 신의 영역까지 다만 기도만 하면 되죠. 우리 아들들 신이시여 우리 아들들한테 행운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건 아버지의 기도가 통행한 영역이고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해서 뭐 원인을 분석하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운이 억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책에서도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그 빌 게이츠 친구가 있잖아요. 빌 게이츠 친구 둘이 같이 만약에 커왔으면 그 친구도 세계 부자가 된 거라고. 근데 그 친구는 죽었잖아요. 그 20몇 살 나이. 저도 보면 저희
큰형 같은 경우 큰형이 21살에 죽었으니까. 네. 만약에 큰형이 내 나이까지 살았다 그러면 큰형 진짜 많은 걸 했을 것 같아요. 그 큰형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거 형을 보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는데 진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지금 형의 그러니까 57살 먹은 우리 형의 모습은 달랐을 거예요. 막 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친구가. 근데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부자에 못 들어간 걸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나한테 그런 불운이 안 오기를 바라는 방법 이외에 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건 내 영역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학문적 용어로 보면 종속변수지 독립변수가 아니에요. 내가 통제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종속변수를 가지고서 고민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고민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변화줄 수 있는 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들이 결과물을 나한테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건 종속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과정들이 훨씬 더 행복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날마다 기복이 있잖아요. 네. 오늘 하루는 충실하게 살았고 오늘 하루는 내가 좀 네. 날 내려놨구나 네. 후회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하다 보면 진짜 충실하게 살았는 날이 훨씬 행복해요. 그 하루도 행복하고 그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난 나를 바라보는 것도 행복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본다면 충실하게 사는 것들이 행복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성공이라는 아니면 부자라는 결과물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최초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네. 돈과 환경 측면에서 보면 가정 환경 측면에서 보면 습관, 행동이 결국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행동과 습관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자손 세대들한테 부자의 습관을 남겨주느냐, 부자의 행동을 남겨주느냐는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다는 걸 갖다가 책에서 그래서 내가 그 키워드를 잡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부분들을 갖다 딱 꼭 집어가지고 얘기해서. 이 책에서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느냐를 했을 때, 네, 뭔가 우리는 이제 막 금리, 환율, 막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잘 알면은 네. 부자가 될 거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서 네. 그러면 이제 경제학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고 네. 이런 거 막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욕망을 보라는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게 참 새로웠는데 네. 작가님 이 부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다 부자가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경제적 지식을 많이 갖고 돈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 네.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안의 욕망을 잘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란 결국 내 안의 욕망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돈에 대한 이해보다 내 욕망이 어떤 모양으로 꿈틀대고 있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얘기를 해요. 돈은 욕망을 다 보여주는 집합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어떤 욕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이 돈을 쓰고 있는 모습만 보면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은 람보르기니 네. 딱 하차감으로 네. 돈을 갖다가 가치를 갖다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한 권의 책을 읽고 이 책 속에서 내가 느꼈던 인생에 대한 통찰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자기의 가치를 갖다가 내변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이게 다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욕망이고 그 욕망을 갖다가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역할을 해주는 건 돈이다. 그러니까 돈의 모습을 쫓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까지 다 보인다. 그래서 돈과 욕망은 하나의 꼬리처럼 연결되어 있다. 저희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욕망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나 다 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뭐 내가 뭐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뭐 내가 뭐 명품을 사든 뭐 슈퍼카를 사든 뭐 좋은 뭐 음식을 먹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행복과 자유 네.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얽혀 있는 문제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욕망을 어떻게 잘 보고서 그걸 잘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냐 안 되냐 이 관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납득을 할 수 있지만 뭐 어떤 삶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그렇게 욕망을 통제하고 아끼고 막 먹을 것도 뭐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이렇게 사는 삶이 바람직한가 뭐 이렇게 얽혀 있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욕망을 이해하려고 하면 네. 결핍을 이해해야 돼요. 각자 가지고 있는 결핍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를 사는 사람들은 네. 결핍이 뭐냐면 네. 어떤 결핍이냐면 남들한테 내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람보르기니와 함께 있는 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허세예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해서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라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쌓이는 것들이에요. 이런 가치를 더 느낀다는 얘기는 내 안에 지적인 욕구에 대한 결핍 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결핍이 욕망으로 작동했느냐를 놓고 보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허세가 작동된 욕망이 있느냐 네. 아니면 내 내적 충실성, 내 삶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네. 결핍을 채우려는 그거에 따른 욕망이냐 이 차이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크냐 작으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욕망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결핍에서 출발했느냐 이걸 바라보고서 그 욕망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아니면 이 욕망들을 갖다 내 삶에 가깝도록 통제해 줄 수 있을게 그리고 이끌어 줄 수 있을게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욕망을 막 통제하라고 그런다고 다 통제하려고 막 한다는 게 하라고 한 뜻으로 얘기 드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결핍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그 욕망을 이해하는 것들이 있고 그게 채워져 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갖다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물꼬를 축축 터주라는 얘기예요. 욕망이 무조건 나쁘다. 그래서 욕망을 통제해야 돼. 아니라 내 삶의 밀도를 높일 수 있고 내가 나중에 그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욕망들을 갖다가 네. 바르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극단적인 얘기로 이런 것들 많이 묻더라고요. 네. 아 나는 람보르기니를 사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큰데 네. 너무 큰데 그쵸. 어쩌란 거예요. 네. 나 사야지 행복한데. 사야지 행복한데 사세요. 근데 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뭘 채울 건가가 사는 것도 못하면서 그것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기 위해서 그럼 망고를 사려고 그러면 뭐 몇십억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몇십억을 갖다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서 사세요. 근데 사고 난 다음에 그게 채워지고 난 다음에 다음에 무엇을 채울 건가를 갖다가 또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람보르기니 같은 것들은 욕망을 갖다가 가지면 안 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채워나가되 네. 채워나간 이후의 스텝에 대해서 계속 뭐 어떤 거를 채워나갈 건가를 갖다 분명하게 알고서 가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본주의는 그 욕망을 채우는 모든 것들의 척도가 뭐냐면 돈이에요. 얼마. 그쵸. 내 욕망의 가격표가 있죠. 가격표가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책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가격표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가격도 있다. 람보르기니 그 가격 이외에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가격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조금 알고 하는 사람들은 굳이 람보르기니에 욕망을 하는 것보다 다른 데에다가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내가 채울 수 있는 그 만족도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람보르기니는 의외로 겉으로 잘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숨어있는 채무가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네. 유지운영비 훨씬 더 아, 비싸요. 그렇죠. 예. 비싸져요. 네. 그게 보이지 않는 가격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가격이 큰 데다가 굳이 할 필요 없다. 근데 오히려 이 책이라도 보면 고전 한 권이 요즘 한 18,000원, 25,000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네. 여기서 숨겨져 있는 여기에는 가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치가 이 안에 담겨있는 가치가 내가 진짜 막 끌어내고 뽑아낸다면은 이 한 권으로도 내 인생 전체를 행복해 줄 수도 있어요. 20억, 25억도 뭐 채울 수 없는 것 같다. 여기서 채울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이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욕망과 돈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돈과 욕망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고서 그게 내 삶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측면에서 돈과 욕망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뭐 이제 책이냐 람보르기니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극단적인 비교. 네, 극단적 비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동의를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 한번 얘기해 보고 싶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책이 됐든 뭐 람보르기가 됐든 뭐 람보르기 비싸니까 이제 몇 억씩 하니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데 과연 내가 그것을 뭐 람보르기나 칠게요. 그걸 내가 샀다. 그 사는 것으로 내 욕망이 다 충족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끝나느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람보르기를 사면 또 람보르기 모델도 많으니까 이 모델을 샀는데 아, 저 모델이 더 좋아 보이고 이걸 계속 충족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내 욕망의 그 만족감이라는 게 이제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책값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15,000원, 2만 원 하면 이거를 뭐 사고 또 해도 뭐 내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람보르기가 너무 이제 가격이 크다 보니까 한 대 살려고 해도 진짜 평생을 돈을 절약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욕망을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은 그렇죠. 이것을 이제 뒤집어서 결국은 내 욕망을 통제한 쪽으로 가야지만 내가 삶을 더 어떻게 보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네. 통제가 아니라 대체라는 말이 대체?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를 타면서 느끼는 하차감을 갖다가 네. 이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느꼈던 네. 내 지적 만족감 네. 이걸로 대체를 좀 시키는 것들이 현명한 삶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현명하다는 그러니까 대체라는 말이 뭐라고 아니 근데 그게 박사님한테 대체가 가능한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런 거죠. 뭐 내가 뭐 람보르기를 타고 이제 뭐 강남 한복판에 딱 내리면은 이제 길 가는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지만 내가 이 돈이 있으면 사가지고 들고 간다고 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박사님은 책을 좋아하시니까 이제 대체가 가능하지 않냐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체가 가능한 건가? 이런 의미를 갖지 않을까. 네. 아니 근데 네. 이런 독서 토론 이렇게 하면서 네. 진짜 생각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니까 가능할 거다라는 전제를 놓고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사람은 나란 사람은 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를 갖다 한 번쯤 이해하려고 해야지. 책이라는 건 뭐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 사람은 그걸 경험을 공유하는 것들 이것들이 람보르기를 타는 그 승차 하차감보다 훨씬 더 큰가 보구나. 그런 삶도 있겠구나. 독서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겁니다. 네.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이 느꼈던 걸 한번 느껴볼까?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안 본 걸 내가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만 쭉 살아가는 것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걸 갖다가 이 얘기 듣는 순간에 나도 거기에 이미지가 동용돼서 공감되면은 내가 경험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순간에 저 이상한 사이코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나도 한번 그런 거 경험해볼까?
아, 나 분명히 좋은 차 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좋은 차 대신에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서 좋은 차 타는 것 같은 그런 카타르시스를 한번 느껴볼까? 그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래야지 책을 읽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얼어붙은 마음을 깨는 독기라는 얘기가 거든요. 뭐 누군가와 지적 대화라는 얘기도 그래서 하는 얘기고. 그렇게 하는 걸 순간 함으로 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심리학을 책을 읽었어요. 돈의 어떤 심리적 작동 기제에서 돈을 갖다가 그 경제학이라고 칭하지 않고 네. 심리학이라고 칭했을까? 그 이유를 갖다가 이거 공감 못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그쵸. 모건 네. 하우젤이라는 사람은 네. 기자 생활하면서 그리 열심히 하면서 돈과 그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다 만나보고 인터뷰하고 그런 삶에 대한 기사들을 갖다 계속 써왔던 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이 아 돈에는 경제학적인 요소보다 심리학적인 요소가 더 많아.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읽는 순간에 그래 이걸 돈을 경제학적 관점이 아니라 심리학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고 그게 책을 읽는 이유이고 작가들이 열심히 책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군가한테 내가 느꼈던 경험을 공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 공유를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이 작은 위안을 얻고 삶의 방향을 얻어가기 위한 방향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과 욕망은 저는 돈은 욕망을 가장 삶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선명한 거울이다. 이 얘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을 내가 한번 쓸 때마다 내 욕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구나. 자식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비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내 자식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대한 욕망이 큰데 그 욕망 안에는 내가 못 이룬 것 같다. 내 자식한테 이루고 싶은 욕망이 투영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돈과 욕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그래야지 내가 돈의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쓴 지출 내역서 가계부를 놓고 사용처들 쭉 보면 내 욕망이 보일 거예요. 외제 자동차 했으면 외제자한테 유지비 네. 쭉 있을 거고. 그쵸.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행이나 이런 것도 좋아해서 여행을 많이 갔다면 여행에서 써였던 경비들 이런 부분들이 쭉 있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책을 많이 사서 책에 대한 문화 활동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쭉 써있고 내가 바라고 있는 욕망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 돈이라는 게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겠구나.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건 대체시키고 보강시키건 보강시키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내가 돈을 쓰는 그 크기가 욕망의 크기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쓰는 뭐 카드 청구서를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대해 욕망이 큰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돈을 경제학적으로 내가 여기에 내 소득의 몇 프로센트 이게 아니라 네. 심리학적으로 내 욕망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죠. 거울 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지 돈과 욕망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고 그 욕망이 어디서 비롯된 내 안의 결핍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고 그 결핍 덩어리인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거죠. 어차피 인간은 안에 채워지는 걸 갖다 결핍을 갖다 채워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더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내 결핍을 이해한다는 건 나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라는 거를 그 돈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 렌즈를 통해 가지고 찾아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잘 지적했어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재테크나 자기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책들은 많은데 돈의 심리학은 그게 아니라 돈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걸 갖다가 보여준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만약에 뭐 내가 돈에 이제 쓴 사용처를 이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 욕망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욕망을 봤으면은 뭘 해야 될까요, 그럼? 욕망을 봤으면 이 욕망이 네. 내 결핍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봐야죠. 아니 람보르기니 돈을 썼어. 그러면 도대체 내가 람보르기니를 몰라는 결핍이 뭔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책으로 해서 한 달에 책으로 해가지고 막 50만 원씩 써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죠. 책값, 네. 책값으로만. 있죠. 그러면 내 안에 결핍이 무엇인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진짜 결핍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의 결핍들을 지금 채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람보르기니나 재화 서비스를 갖다 사용가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 네. 중에 람보르기니나 이런 것들은 바닷물과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나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입을 안 대는 게 좋아요. 갈증이 날 때 실제로 담수를 먹어야지 네. 해수를 먹으면 안 돼요. 아, 그쵸, 예. 근데 해수 같은 존재예요.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 그 루이비통 같은 네. 샤넬 같은 향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진짜 해수 같아. 바닷물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근데 이미 자기 몸이 바다에서 유영할 수 있을 그렇게 되는 것.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바닷물에 살아도 전혀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바닷물처럼 바닷물을 갖다 소화해낼 수 있는데 민물에 사는 물고기 같은 존재인 내가 바닷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최소한 제가 보기엔 바다에 살 수 있는 바닷물을 갖다 먹고도 문제가 안 될 정도면 어려서부터 특히 람보르기니 정도를 갖다가 그 전혀 갈증 안 느끼고 채워줄 수 있는 정도면 그 정도 부자로 이미 살아왔던 사람들이만 가능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깨끗한 물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네. 바닷물 먹게 되면 갈증나서 죽어요. 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서 돈이라는, 그러니까 돈이 꼭 물과 같은 것 같아요. 이게 담수 역할도 하지만 해수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해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돈이 채워지게 됐을 때는 갈증 때문에 죽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수처럼 채워가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이 책에선 제공한다 생각해서 이 키워드를 잡은 겁니다. 돈과 욕망.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이제 뭐 람보르기니를 사가지고 뭐 매달 할부와 유지비가 막 크게 들어간 걸 확인했어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돈을 많이 쓰고 있지? 네. 그걸 들여다보면은 아 내가 약간 남한테 무시당하고 이런 좀 내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에 좀 결핍감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인식을 토대로 해서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인정받고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 람보르기니라는 그 방법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올바른 욕구의 해소 방법인가? 이것을 고민해 봤을 때, 뭐 그게 뭐 옳다고 생각하면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이거 잘못된 해소 방법 같아. 이렇게 해소해서는 내 욕망들이 제대로 해소가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면은 내 자존감을 높이고 뭐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다른 올바른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삶을 잘 사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새로운 대체. 네. 그러니까 내 결핍을 새로운 걸로 대체해서 채워가자는 거. 대체적으로 채워들어갈 수 있는 대체물들을 찾아내야 되죠. 그거 하나만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면 거기 안에서 내 삶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네. 근데 대체제가 있으면 자꾸 대체제를 갖다가 채워가면서 또 다른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욕망을 갖다가 채워나갈 수 있잖아요. 아, 그걸 아주 잘 아실 것 같아요. 또 유통업계에 계셨으니까. 사람들의 이런 욕망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돈을 버는 법. 또 실제로 뭐 축산 파트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뭐 그럼 기업들은 이런 사람 욕망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돈을 벌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신상품 마케팅이에요. 신상품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 사람들은 신상품이 필요치 않아요. 네. 옛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가요. 음. 근데 새로운 걸,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패션쇼예요. FW, 네. SS. 왜 그걸 하는 줄 아세요? 왜요? 내 안에 새로운 욕망을, 새 옷에 대한 그걸 트렌드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욕망을 갖다가 채워넣기 위해서 멋지게 옷 입고 나가서 하면 나도 저렇게 저 옷을 입으면 이렇게 멋질 거야 하는 새로운 욕망을 갖다가 계속 심어주는 게 이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업은 신상품에 대한 마케팅이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마케팅 방법이에요. 새롭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초라해. 그러니까 아이폰 네. 18, 19를 네, 내면서 네. 기존에 있던 거에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업그레이드 해서 그거 안 돼. 새로운 거 기종으로 바꿔. 지금 이제 차 같은 경우도 보니까 네. 점점 기능이 뭐. 그쵸.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차를 10년 이상 타본 사람은 새 차 몰 때 저 신문명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품들을 신상품을 내면서 신상품의 환상을 심어주는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에 네. 너무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마케팅에 속아가지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특히 패션 쪽에서는 네. 패션 쪽에서 자기가 산 옷을 평균적으로 자기가 사는 옷에 입는 횟수를 갖다가 쭉 통계를 내보니까 몇 회인지 아세요? 몇 회요? 7회밖에 안 돼요. 7회예요, 7회. 자기가 옷 산 것 중에, 그러니까 쭉 옷 샀잖아요. 그 입은 횟수를 보면 7회예요, 7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제 횟수가 높죠. 막 네. 어떤 거는 막 200개, 300개 뭐 이렇게까지 입은 것들, 심지어 1000회까지 입는 것들이 옷이 있는데 한 번 입고 안 쓰는 것까지 따지면 그쵸. 네. 평균적으로 7회예요, 7회. 아니, 이 옷 7회 입어서 되겠어요? 이거 1000회 입어도 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걸 만드는 데 들어간 이 자원이 소모된 걸 따져보면 최소한 인간 1000회 입어야 돼요. 그쵸. 근데 기업체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 계속 신장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계속 신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신상품을 만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초콜릿 있잖아요. 네. 옛날엔 초콜릿이 딱 사각형으로 해서 그쵸. 꽉 채워져 있어요. 네. 그걸 갖다가 가격을 올리는 걸 부담 느끼니까 네.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금을 관아요. 그러면서 선전할 때는 이렇게 뽀개서 네. 연인끼리 네. 야. 그러다가 이렇게 뽀겠다가 그 안에다가 이제 음각을 매겨가지고 하트 모양을 만들어요. 하트 모양을 만들면 사각형 일기보다 그 옆에 있는 모양들은 다 빠져나가요. 그쵸. 그리고 케이스 위에다가 하트 모양 하니까 여인한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용량은 줄여가는데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상품이라는 걸 갖다가 계속 부각하면서 그래도 초콜릿은 계속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어서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내구재들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기능들을 갖다가 개발해내는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힘들잖아요. 전자제품은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개발해오면서 과거의 걸 갖다가 쓸모없게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쓸모를 갖다가 제공해주는 걸 하는데 패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유행이라는 트렌드를 갖다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통을 넓혔다 좁혔다 네. 단을 내렸다 네. 올렸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욕망을 갖다가 계속 만드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들을. 그래서 그런데 전혀 끌려다니지 않을 수는 없는데 네. 끌려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 욕망을 어떻게 생산하고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이해하면서 CF도 봐야 되고요. 인스타도 봐야 되고요. 인플루언서들은 뭐예요? 자기의 진짜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딴 사람한테 나를 따라할 수 있게 그쵸. 욕망을 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인플루언서들의 그 안에 있는 그 삶이
그게 보여지는 그 모습 100%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계속 누군가의 욕망을 계속 입혀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욕망을 갖다 자극하는 것들을 통해서 현대 마케팅은 다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계속 매몰되다 보면 계속 욕망을 쫓아가는데 돈을 내 욕망도 아닌데 남의 욕망인데 네. 그 욕망을 채우느라고 내 소중한 돈의 가치를 다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이해하는 것들은 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라는 게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그 과거 영상에 보면 악플 중 하나가 이제 그 오래된 차, 네. 몇십 년 차, 그거 타다 뭐 사고 난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있었잖아요. 또 그리고 제가 박사님 영상 많이 찍으니까 보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제 그제 오래 사용을 하시잖아요. 저 이거 지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이게 10이에요, 10. 10이에요? 네. 10이에요. 네. 10 지금도 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스마트폰을 한다는 게 결국은 뭐 카톡과 전화와 뭐 몇몇 개의 뭐 지도 어플이나 이런 간단한 어플들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아이폰에 막 나온 그런 신상의 비싼 거를 내가 어차피 과거의 폰으로 그것을 하나 지금에 나온 폰을 하나 기능상 똑같고 예.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예. 굳이 내가 신상에 나왔다고 네. 거기에 내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 맞죠. 이것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네. 휘둘리지 않고 그런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고 네. 내게 필요한 물건을 사서 네. 이제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럼 박사님께서 결국 생각하시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본질의 욕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화의 사용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고 그 사용 가치를 내가 100% 사용할 수 있을까지 사용함으로써 내가 이 쓸모를 갖다가 다 온전히 내 걸로 흡수하는 거. 이게 이외에 다른 욕망을 갖다가 특히 물건한테는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그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신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어디다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물건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물건이 있어요. 물건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물건의 쓸모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물건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적인 가치에 내가 그냥 실려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내 욕망이 아니에요. 내 결핍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나 아닌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만큼 내 욕망을 채워주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 난 그것만큼은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뭐냐면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의 삶을 놓고 보면은 네.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는 요만큼의 불필요한 허례 허식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네. 필요만이 그러니까 하루에 밥 3끼를 먹어야 되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최선의 학비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이 들어올 틈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름철이면 우산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우산 하나 있는 게 이쁘고 좋은 우산 있는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비를 막아줄 그냥 우산 하나 있는 게 나의 쓸모이고 나의 사용 가치예요. 그런 것들이 왜 최적화되어져 오다 보니까 굳이 지금 와가지고 내가 차의 하차감을 느끼기 위해서 좋은 자동차를 사겠다? 자동차의 나의 의미는 이동이고 이동 이외에 큰 게 없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거 이외에 크게 없어요. 그 안에서 막 우아하게 음악 듣고 나 그런 거 별로 욕망이 없어요. 네. 차를 타고 이동하면 되고요. 이동하면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게 자동차에 갖는 내 욕망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안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울더라도 람보르기니 타서 네, 그쵸. 예. 행복하겠어. 그쵸. 예. 네, 그게 람보르기니 안에 운다고 스포티지 제 차 안에서 운다고 뭐 다를까? 나는 내 심리적 가치,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심적 가치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공간은 스포티가 더 넓을 것 같습니다. 뒤집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우리가 자꾸 뭐 비싼 거, 네. 뭐 좀 돈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했으니까 네. 오히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제 또 특히 마트에 계셨던 분이니까 너무 싸서 네. 이제 내가 꼭 필요하진 않아. 근데 뭔가 사면 이득일 것 같은 느낌을 네. 주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네. 뭐 이게 뭐 정확한 뭐 마트 측의 입장과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계셨던 마트에서 했던 그 통큰치킨 같은 경우에 이제 소상공인들의 비판을 받았던 게 야, 저 가격에 팔면 도저히 남을 수가 없는 건데 그 치킨을 그렇게 싸게 팔므로써 마트를 유인을 시키고 다른 물건을 이제 팔아서 이제 마트에서 흑자를 내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뭔가 꼭 치킨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싼 가격의 함정이라고 할까요? 네. 이 싼 가격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욕망을 또 네. 채우는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네. 1+1. 아, 1+1. 맞아, 맞아. 네. 1+1. 네. 이거 하나만 필요해요. 네. 근데 1+1 하면 네. 싸다니까 사는 거예요. 네. 1+1도 있고 네. 이 1+1 넘은 게 번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대용량이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1+1, 번들, 대용량 그리고 그 사면 살수록 할인되는 게 있어요. 그쵸. 예. 그 사면 살수록 다다익선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면 살수록 할인해 주는 것들 해가지고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데 살 수밖에 없게 그런 마케팅 기제를 작동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미끼 상품들, 네. 미끼 상품들만을 쫓아다니는 체리 피커들을 또 어떻게 배제시키고 할 수 있냐. 그래서 멤버십을 가진 회원들한테만 미끼 상품을 준다든가 멤버십 중에서도 얼마 정도 이상의 구매를 했던 멤버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필요치 않은데도 마트를 방문하게 해서 물건을 눈에 보면 그냥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요. 심지어는 마트의 구조 내에 네. 푸드코트를 놓고 네. 그 우리는 토이저러스라도 애들 장난감 네. 코너를 갖다 크게 확장하고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놀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심지어 이제 포레스트라고 해가지고 숲같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이게 뭐냐면 네. 와서 많이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머물러. 머무르다 보면 써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은 계속 진화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소비자는 욕망은 그만큼 통제할 수 있는 힘들은 너무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나와서 이제 아들아 돈 공부를 쓸 때 네. 마케팅에 관련된 책은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 지출 관리할 수 있는 책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책 보셨어요? 지출 관리? 가계부 쓰는 거 뭐 이런 거? 네. 아니 가계부 정도가 아니라 네. 얼마나 물건을 갖다 싸게 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물건의 가치를 갖다가 그러니까 있게 사용법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책은 없죠. 없죠. 예. 특히 뭐 요즘 이제 스몰 해가지고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서 가장 필요한 것들만 살아가게 하는 네, 그런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 이외에 실제로 내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한 미니멀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내 삶을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이 마케팅의 홍수 속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삶의 방식. 예. 그죠? 그게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회는 이제 그런 걸 갖다 통제할 수 없게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 광고판이잖아요. 그렇죠. 다 광고예요. 네. 이제. 이 유튜브 안에도 광고가 들어있죠. 광고가 다 네. 들어있잖아. 심지어 내가 보고 있는 드라마도 가끔 가다가 나 요즘 아예 대놓고 하대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PPL 그래서 네. 감춤해서 했는데 요즘 아예 그냥 대놓고 해가지고 작동법을 알려줘요. 작동법을 알려줘.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뭐 골 때리는 그녀인가 네. 그걸 보는데 거기에 뭐 무슨 스틱 같은 영양제 네. 있잖아요. 영양제를 갖다가 이거 먹고 뛰면 내가 맞아요. 몸이 더 잘 뛰지 그래. 그러면서
그 팀원들이 나가기 전에 쭉쭉 먹고 가더라고요. 그런 거 다 멘트가 정해져 있는 거겠죠, 네. 이미. 예.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그냥 재미로 보는 TV 프로그램에서도 뭐 무한도전이고 뭐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6시 내 고향 이런 데들 네. 그냥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네. 싶었는데 그게 다 섭이라며요. 그쵸. 가게 같은 그 것들. 가게 다 예, 섭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내 삶 주위가 전부 다 마케팅 광고판이에요. 근데 내가 지출 관리를 할 수 있을 그래 나를 지키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욕망이 어떻게 돈과 연결돼 있고 내 결핍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들이 이 돈의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보면 딱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내가 쓰는 돈의 크기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욕망에 맞는 딱 거기에 맞는 거에 돈을 쓰면은 아주 좋은 거고 그 필요하지 않은 욕망에 뭐 작은 돈을 쓰든 큰 돈을 쓰든 어차피 돈을 써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버리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부자는커녕 그리고 또 심지어는 삶의 행복도 그리고 이제 뭐 욕망의 그 늪에 빠져가지고 평생 허우적거리는. 가난하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 생활도 가난하지만 마음도 가난하죠. 뭔가를 갖다가 욕망하는 크기가 크잖아요. 막 결핍이 거기에 대해서 매몰돼 있으면 네. 내 마음이 가난해져요. 네. 마음의 부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 점차 다 내 경제 환경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돈과 욕망과 결핍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순간에 내 결핍이 무엇이고 내 결핍을 어떻게 욕망으로 전환되고 그 욕망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러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꼬를 방향을 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안 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살아온 삶이 내 삶의 밀도를 높였기 때문에 그 밀도를 높인 삶이 행복하니까 그 또한 뭐 좋지 않냐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재테크를 공부하고 주식을 공부하고 부동산을 공부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욕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빠르고 또 행복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네. 그걸 알고 나면 이제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네. 행동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갈래로 가고 있다는 걸 알면은 내 행동이 그 마음의 갈래에서 빠져나온 그 올바른 지점으로 해서 행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네. 그리고 내 안에 지식 때문에 폭발해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내 경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쌓여져 가는 것들이 어떻게 쌓여져 가냐면 단기간에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쌓여요. 그래서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여기에 나와요. 시간이 쌓이지 않는 것들이 당신을 부유케 하지가 않아요. 당신이 부유해지려고 그러면 욕망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으로 표출되어지는 것들이 시간을 두고 쌓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부자예요. 그래서 이 말이 제가 보기에 딱 맞아요.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아니 또 듣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아니 이미 내 욕망을 정확히 알아서 결핍이 없는 상태인데 이미 그 자체가 부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그 상태로 쭉 가다 보면 점점 더 부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더 쌓여져 가면 갈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욕망에 쫓기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단기간에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나를 부유케 할 거라는 걸 믿고 그 시간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내가 키를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선영 박사님과 함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박사님과 함께 뭐 책을 한 권씩 선정해서 뭐 재미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눠볼 테니까 혹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책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민해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하고요. 예.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